백악관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갑판 위 전투기마다 빨간 태그가 붙었습니다. 항해 불가. 독일 출신 미 해군 민간 감찰관 루카스 하멜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잊으면 대체 가능하다던 백악관 보좌관의 오만한 말이 24시간 만에 거짓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에 맞서 하나오션이 모든 엔지니어를 철수시키자 태평양 함대 가동률이 순식간에 40%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일본도, 독일도, 프랑스도 대체 부품을 보냈지만 모두 불량이었죠. 같은 시각, 캐나다는 한국과 60조 원 규모 잠수함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강미 해군을 멈춰 세운 대한민국의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하멜이라고 해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날에 대해 꼭 이야기해야겠어요. 그날 저는 워싱턴의 큰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하나 없는 방, 흰 벽만 있고 앞쪽 벽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크린이 두 개의 세상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왼쪽 화면에는 캐나다의 한 방이 나왔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악수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잠수함을 사는 계약서에 서명 중이었어요. 장보고라는 이름의 큰 잠수함이었는데 무려 12척이었어요.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오른쪽 화면에는 샌디에이고의 정박한 미 해군 항공모함이 나왔어요. 하지만 거기엔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날개마다 빨간 태그가 걸려 있었어요. 거기엔 큼지막하게 항해 불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전투기들은 날 수도, 그 함정들은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저는 그 갈라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한쪽은 새로운 파트너를 얻고 한쪽은 날개를 접네. 저를 조금 소개할게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지금은 45살이고 미 해군에서 민간 감찰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임무는 해군이 돈을 제대로 쓰는지 그리고 함정이 제대로 정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무시했어요. 한국은 그냥 남의 걸 베끼고 값싸게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혁신적이거나 중요한 걸 스스로 설계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하나오션이라는 한국 회사가 우리 해군 함정을 고쳐준다고 했을 때도 저 사람들 결국 큰 실수할 거야 하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정말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그날 아침 백악관 회의에 가기 전 저는 국방부 상황실에 있었어요. 태평양 함대 정비를 총괄하는 마리오 벤슨 대령이 들어왔어요. 52쯤 된 그는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회색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답게 거칠고 묵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마리오가 두툼한 서류철을 탁 하고 책상 위에 내려놨어요. 이건 이제 수리소가 아니에요. 그가 낮게 말했어요. 묘지 같아요. 사진들을 펼쳐 보이는데 제 속이 서늘해졌어요. 한 항공모함에서 부품을 떼어 다른 항공모함에 붙이고 있었어요. 이를 우리는 식인이라고 불러요. 절박할 때 하는 짓이에요. 이걸 보세요. 마리오가 사진 하나를 가리켰어요. 칼 빈스노에서 터빈 모듈을 떼어내 님츠호에 붙였어요. 이런 식으로밖에 운영할 수 없어요. 제 위장이 꽉 조여오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심각했어요. 아주 심각했어요. 제 맞은편에는 크리스토퍼 헤일이라는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늘 강하게 보이려 애쓰는 사람이에요.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이거 다 호들갑이에요. 2주만 주세요. 일본이랑 유럽이 도와줄 거예요. 새로운 공급처를 찾으면 되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류를 넘겼어요. 그 다음 장에는 일본, 독일, 프랑스에서 긴급히 보내온 대체 부품 테스트 결과가 있었어요. 모든 결과에 커다란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FAIL. 부품이 맞지 않았어요. 과열됐고 규격이 어긋났고 우리 컴퓨터 시스템과 정비 알고리즘과 호환되지 않았어요. 이론상으론 호환된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낯설 정도였어요. 실제로는 전혀 안 맞아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 몇 주 전부터 시작됐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인 기술자들의 비자 수수료를 올렸을 때부터요. 예전엔 $1,000였는데 갑자기 $100,000가 됐어요. 100배나 비싸졌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손뼉을 쳤어요. 잘 됐다. 이제 한국 업체들 안 써도 되겠네. 더 안전한 공급처 찾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 발표가 나온 지 24시간도 안 돼서 하나오션이 미국에 있던 엔지니어들을 전원 철수시켰어요. 단 하루 만에 모두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함정들은 빠르게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제 컴퓨터에 있는 해군 작전 현황판을 보는데 초록색이던 표시들이 노란색으로, 또 주황색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하루 만에요. 그 와중에 캐나다가 한국과 잠수함 계약을 발표했어요. 호주도, 뉴질랜드도 한국과 손을 잡겠다고 움직였어요. 저는 우리의 동맹국들이 미국 대신 한국을 택하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단지 싸서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믿을 수 있었고 존중을 보여줬어요. 그날 오후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 최민석 씨였어요. 36살 마른 체격에 짧은 검은 머리와 안경을 쓴 사람이었죠. 하나오션 소속이었지만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우리는 공항 근처 호텔에서 만났어요. 민석 씨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초음파 데이터예요. 0.001mm 수준의 균열도 감지할 수 있어요. 이걸 무시하면 터빈이 깨지고 함정은 못 움직여요. 저는 확대된 균열선을 보면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린 단순히 부품만 파는 게 아니에요. 민석 씨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우린 멈추지 않는 시스템을 유지해요. 하루 24시간, 매일매일. 날씨 데이터, 항로, 정비 이력, 컴퓨터 예측까지 전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비자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해멀 씨. 그건 명예의 문제였어요. 우리를 위협으로만 봤지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을 미국보다 한참 아래라고 믿어왔던 생각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백악관 회의실로 돌아오자 상황은 더 나빠져 있었어요. 칠함대 전투 준비 태세 40% 이하, 항모 사출기 고장, 잠수함 정비 중단. 보고서가 낭독될 때 숨이 막혔어요. 그때 중국이 대만 근처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어요. 그들에게는 절묘한 타이밍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최악이었어요. 이제 2주만 기다리면 된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그 갈라진 스크린을 봤어요. 한쪽은 한국과 악수하는 캐나다, 한쪽은 날 수 없는 미국 전투기. 저는 자존심이 아프지만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저는 대통령에게 3가지를 건의했어요. 1. 비자 수수료 인상 즉각 철회. 2. 대통령의 공식 사과. 3. 가격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한미공동위원회 설립. 크리스토퍼 헤일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사과한다고요? 미국이 한국 회사에 사과를. 저는 그를 바라보며 의외로 침착했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함정이 움직이지 않아요. 조용히 말했어요. 방 안이 숨죽인 듯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펜을 들었어요. 대통령 연설문이 바뀌고 있었어요. 유감이 사과로, 재검토하겠다가 즉시 철회한다로. 대통령은 한 문장을 직접 추가했어요. 미국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제 오만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됐어요. 한국이 우리를 다시 신뢰해줄까요? 사람의 마음은 데이터처럼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시도해야 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또 하나의 보고서를 확인했어요. 8주 안에 우리 함대 가동률이 3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었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이대로면 미국의 바다가 텅 비게 될 수도 있었어요. 비행기가 뜰 때 옆자리 관리관이 속삭였어요. 해멀, 솔직히 우리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창밖 구름을 보며 말했어요. 이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그때 제 안에서 뭔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국을 낮춰보던 제 시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정비 시스템과 신뢰라는 단어 앞에서 제 오만이 방향을 바꾸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만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경청할 시간이에요. 비행기가 서울에 아침 일찍 도착했어요. 하늘은 잿빛으로 가득하고 구름이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전투기 날개에 걸려있던 빨간색 NO, SAIL 태그들이 떠올랐거든요. 공항에서 검은색 차가 우리를 태우러 왔어요. 운전기사는 말이 거의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도심을 달렸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서울을 처음 제대로 봤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도시였어요. 높다란 건물이 빼곡했고 빌딩 옆면마다 대형 스크린이 반짝이며 광고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인도 위 사람들은 바쁘게 걸음을 옮기며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강을 하나 건넜어요. 한강이라고 누군가 알려줬어요. 강물도 하늘처럼 잿빛이었어요. 강 건너편에는 구름을 찌르는 듯한 유리탑 하나가 보였어요. 누군가 말하길 롯데타워라고 했어요. 거대한 유리바늘 같았어요. 저는 미국에서 민석 씨가 해줬던 말이 떠올랐어요. 세 개의 숫자를 기억하세요. 90, 30, 60. 아직도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머릿속에서 그 숫자들이 잔향처럼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차는 용산이라 불리는 지역의 정부 청사 앞에 멈췄어요. 건물은 단단하고 위압적인 회색 석재로 지어져 있었고 커다란 유리문과 곱게 선 경비병들이 보였어요. 우리는 금속 탐지기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긴장됐어요. 전 세계 해군 기지를 점검해온 저였지만 오늘만큼은 두려웠어요. 회의실은 차가웠어요. 단순히 에어컨 바람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분위기 자체가 냉랭했어요. 긴 테이블 맞은편에 한국 측 인사 6명이 앉아 있었어요. 어두운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이었어요. 미소도 작은 환영 인사도 없었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같은 말도 비행은 편안했나요? 라는 가벼운 물음도 전혀 없었어요. 그저 침묵뿐이었어요. 저와 함께 온 크리스토퍼 헤일, 그리고 미국 측 관리 2명이 제 옆에 앉았어요. 우리 쪽에서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을 때 그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말을 건 건 한국 측 가운데 앉아있던 한 여성분이었어요. 이름표에 김 국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단정한 짧은 머리에 살짝 섞인 흰머리, 얇은 테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어요. 시작하죠. 김 국장이 영어로 말했어요. 발음은 완벽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우리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서류 하나를 제 쪽으로 밀어줬어요. 이건 제안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조건입니다. 저는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손은 떨지 않았지만 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게 느껴졌어요. 에어컨이 아무리 세게 돌아가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문서에는 5가지 핵심 조건이 적혀 있었고 저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어요. 이건 작은 파트너가 공정함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미 힘의 균형을 잘 아는 쪽에서 내민,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존중받지 못했던 이들이 다시는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였어요. 김 국장이 다시 말했어요. 우리는 모든 과정의 투명성을 원합니다. 결정, 계약 가격 협상 모든 순간에 한국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같은 발언권과 같은 투표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크리스토퍼 헤일이 몸을 뒤척였어요. 그의 분노가 느껴졌어요. 이건 지나치다. 미국이 명령을 받는 건 아니야라고 당장이라도 소리칠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작은 신호였어요. 기다려요. 조용히 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제 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금 미국이 가진 패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요. 우리 함정은 망가졌고 전투기는 날 수 없고 일본과 유럽이 보내온 부품은 전부 불량이었어요. 한국 없이는 당장 내일이라도 작전이 마비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사과하러 온 거였어요.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살아남기 위해 온 거였어요. 그때 김 국장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저는 바로 알아봤어요.
공항 근처 호텔에서 만났던 최민석 엔지니어였어요. 오늘은 정장을 입어 훨씬 단정했지만 그 눈빛만은 똑같았어요. 날카롭고 또렷했어요. 해멀 씨, 민석 씨가 낮게 말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말했던 세 숫자, 기억하시죠? 90, 30, 60.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민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90일 안에 해군 가동률을 70%까지 회복, 30일 안에 첫 번째 함정 수리 완료, 그리고 60조 원. 그게 바로 캐나다 잠수함 계약 규모예요. 이 숫자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방 안 공기가 더 차가워졌어요. 90과 30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민석 씨가 이어 말했어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해야 합니다.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고 함께 지켜가는 파트너로요. 저는 손에 쥔 문서를 다시 봤어요. 거기에 적힌 한 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 이 순간이 결단의 때라는 걸 알았어요. 미국의 자존심을 지킬 수도 있었어요. 조건을 완화하자고 협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하나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펜을 집어들었어요. 그 작은 펜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 조건들을 수락합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미 해군을 대표해서 동의합니다. 크리스토퍼 헤일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는 저만큼이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요. 김 국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복구 계획을 이야기해보죠. 그 한마디와 함께 협상이 시작됐어요. 차가운 방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 씨가 저를 의외의 장소로 데려갔어요. 또 다른 회의실도 아니고 정부 청사도 아니었어요. 바로 조선소였어요. 우리는 아직 어둠이 남아있을 때 서울을 떠났어요. 차는 남쪽으로 1시간 정도 달렸어요. 창밖으로 도시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작은 마을, 공장들을 지나 드디어 바다가 보였어요. 하나오션 조선소가 바닷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새벽 어둠 속에서도 규모가 얼마나 큰지 한눈에 느껴졌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금속 공룡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불빛이 새어나오는 엄청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공기엔 바닷물과 쇠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여기가 잠수함을 만드는 곳이에요. 민석 씨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걸 보여드리려고요. 우리는 보안 게이트를 지나 복잡한 건물 사이를 걸었어요. 주황색 작업복과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공구와 태블릿을 들고 바삐 움직였어요. 몇몇은 민석 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곳에서 잘 알려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겉보기엔 그저 회색 철판 건물처럼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안에 들어선 순간 미래로 걸어 들어간 것 같았어요. 커다란 벽 전체를 가득 메운 컴퓨터 화면들이 실시간으로 태평양 곳곳에 있는 함정들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온도, 압력, 엔진 상태, 정비 일정까지 수백 개의 데이터가 디지털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여기는 통합정비관제센터예요. 민석 씨가 설명했어요. 우리가 정비를 담당하는 미 해군 함정들은 전부 이곳과 연결돼 있어요. 24시간, 7일 내내 모니터링을 하죠. 저는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미 해군에서 익숙한 함정 이름들이 보였어요. USS 니미츠, USS 칼 빈슨, USS 로널드 레이건. 각 함정 옆에는 세세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작업대 중 하나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25살쯤 돼 보였고 청바지 위에 흰색 연구용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움직이고 있었죠. 박 박사예요. 민석 씨가 소개했어요. 부품이 고장나기 전에 미리 예측해 알려주는 알고리즘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박 박사는 잠깐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새 일한 듯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터빈 분석 보여주세요. 민석 씨가 박 박사에게 말했어요. 박 박사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어요. 천천히 회전하는 함정 터빈의 3D 모델이 나타났고 부품마다 색깔이 다르게 빛나고 있었어요. 초록색은 정상,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곧 교체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이건 USS 니미츠의 데이터예요. 박 박사가 말했어요. 영어 발음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충분히 또렷했어요. 여기 보세요. 그녀가 주황색으로 빛나는 부분을 가리켰어요. 14일 후에 이 베어링이 고장나요. 13일도 아니고 15일도 아니에요. 정확히 14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죠? 제가 물었어요. 진동 패턴, 온도 변화, 금속 피로도 계산이에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매초 수천 개의 데이터를 수집해요. 그리고 그걸 머신러닝 모델에 넣어 학습시키죠. 수많은 함정의 정비 기록과 고장 사례를 분석하면서 알고리즘이 계속 진화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놀랐어요. 이건 단순한 정비가 아니었어요.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철수한 순간 이 모든 게 멈췄어요. 민석 씨가 낮게 말했어요. 데이터 연결이 끊기고 모니터링도 종료됐죠. 그래서 여러분 함정은 눈을 잃은 거예요. 다시 위장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우리 함대가 그렇게 빨리 무너진 이유가 단순히 부품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보이지 않는 이 시스템이야말로 진짜 생명줄이었어요. 이걸 다시 연결하려면 얼마나 걸리죠? 제가 물었어요. 민석 씨가 박 박사를 바라봤어요. 둘은 말없이 눈빛만으로 대화를 나누는 듯 했어요.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접근 권한을 주신다면 박 박사가 말했어요. 기본 모니터링은 72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어요. 완전한 예측 기능은 2주면 됩니다. 첫 번째 함정 수리는요? 그 30일 일정 말이에요. 이미 계획돼 있어요. 민석 씨가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세부 일정이 빼곡하게 표시돼 있었어요. USS 니미츠의 터빈을 전면 교체해야 해요. 부품도 준비돼 있고 팀도 대기 중이에요. 시작 신호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숨을 삼켰어요. 작업 하나하나가 시각화돼 있었고 시간 단위로 나눠져 있었어요. 필요한 인원, 도구, 절차까지 완벽히 기록돼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 미 해군에서 본 어떤 정비 계획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그동안 계속 준비돼 있었던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린 준비를 멈춘 적이 없어요. 민석 씨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단지 환영받지 못했을 뿐이죠. 그 말이 뼈 깊숙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주황빛 햇살이 물 위에 번지며 마치 액체 불길처럼 일렁였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저는 어제 김 국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 이게 바로 그 행동이었어요. 이 건물, 이 데이터, 이 밤새 일하던 사람들 그들은 우리 함대를 살릴 준비를 이미 끝내놓고 있었어요. 우리만 그 손을 잡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팀이 샌디에이고로 가려면 언제 출발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때 민석 씨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짐은 이미 쌌어요.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날 바로 워싱턴으로 돌아왔어요. 시간은 없었어요. 우리 함정이 멈춰있는 순간마다 약해졌고 동맹의 신뢰도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백악관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죠. 그날 밤 8시 전 세계가 지켜볼 방송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한국도 중국도 태평양을 둘러싼 나라 모두가요. 저는 오벌 오피스 옆 작은 방에서 연설문을 마지막으로 읽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믿어줄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때 크리스토퍼 헤일이 말했어요. 미국은 누구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아. 우린 숙이는 게 아니라 바로 서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답했어요. 대통령은 긴장된 표정으로 연설실에 들어섰어요. 정각 8시 카메라 불이 켜졌고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정부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려 합니다. 대통령은 숨기지 않았어요. 한국인 기술자 비자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올린 건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그로 인해 함정과 전투기가 멈추고 동맹이 등을 돌렸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에 사과드립니다. 미합 중국을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와 신뢰 회복의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스쳤어요. 대통령은 비자 수수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과 새로운 공동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연설이 끝나자 모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저에게도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민석 씨였어요. 연설 잘 봤습니다. 저희 팀, 내일 샌디에이고로 출발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웃었어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거예요. 샌디에이고에서 한국 엔지니어와 미국 해군이 함께 고장난 함정과 깨진 신뢰를 고쳐야 하니까요. 백악관을 나서며 첫날 봤던 그 갈라진 화면이 떠올랐어요. 이제 한쪽만 실패를 상징하는 장면이 아니라 양쪽이 함께 서 있는 그림으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오늘의 사과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만 가능하겠죠.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내일 아침 샌디에이고로 나라가 말이 행동으로 변하는 순간을 직접 볼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그냥 삼성이랑 현대만 있는 나라 아냐? 독일 베를린의 한 카페에서 기자 요한 크라우제가 동료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그는 줄곧 한국을 기술은 베끼고 창의력은 없는 나라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충격적인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다는 한국 농장을 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농업도 모르는 나라가 남미의 농장이라고. 크라우제는 한국의 실패작을 폭로할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만난 것은 실패작이 아니었습니다. 1,500만 톤의 리튬, 50억 배럴의 석유, 그리고 한 나라의 50년을 책임질 천연가스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의 산물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요한 크라우제예요. 저는 독일에서 신문 기사를 쓰는 기자예요. 매일 베를린의 낡은 책상에 앉아 원고를 써요. 제 머리 위의 전등은 고장난 별처럼 깜빡거리면서 꺼졌다 켜졌다 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커피잔이 가득 쌓여 있어요. 어떤 건 비어 있고 어떤 건 안에 초록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저는 치우지 않았어요. 돈과 경제에 관한 기사를 쓰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오늘도 저는 한국에 대해 글을 쓰고 있었어요. 또다시요. 저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어요. 클릭, 클릭, 클릭. 그 소리가 저를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믿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들어요. 다른 나라에서 아이디어를 베껴서 만들죠. 베끼는 건 잘하지만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건 못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 기사에는 늘 그런 내용을 담았어요. 제 컴퓨터 화면에는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했어요. 한국 경제는 종이 위에서는 커 보였지만 저는 진실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에요. 석유도 없고 금도 없고 미국이나 브라질처럼 넓은 농지도 없어요. 한국은 결코 진정한 강국이 될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그때 제 책상 위 전화가 요란하고 화난 듯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상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굉장히 들뜬 목소리였어요. 요한, 자네한테 임무가 있어. 무슨 임무예요? 아르헨티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사람들이 한국 농장 얘기를 하고 있어. 큰 농장이래. 아주 큰. 자네가 가서 뭔지 알아봐야 해. 저는 웃었어요. 한국 농장이라니요? 남미에. 웃기는 얘기 같았어요. 상사님, 한국은 아르헨티나에 농장이 없어요. 자기 국민 먹이기도 벅차서 쌀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나라예요. 가서 직접 확인해. 비행기 표는 이미 끊어놨어.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다시 컴퓨터를 보며 한국과 아르헨티나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전혀 말이 안 됐어요. 왜 한국이 그렇게 멀리 있는 땅을 산다는 거지? 한국은 사실상 섬과 같은 나라예요. 북쪽에는 북한이 있지만
그 국경은 아무도 넘을 수 없잖아요. 저는 한국 지도자들을 떠올렸어요. 아마도 절박했을 거예요. 국토가 좁으니까. 아르헨티나 땅을 사서 중요한 척하려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이건 아주 쉬운 기사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르헨티나에 가서 황무지 사진을 찍고 땅을 헐값에 팔아넘긴 농부들을 인터뷰한 뒤 한국의 큰 실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면 될 일이었어요. 이틀 뒤 저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14시간이나 걸렸어요. 긴 비행 동안 아르헨티나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아르헨티나는 소고기가 유명하고 와인이 훌륭하고 넓고 버려진 땅이 많다고 했어요. 딱 한국이 돈을 버리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는 쿵하며 착륙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덥고 습했어요. 공기에서는 자동차 매연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섞여났어요. 사람들은 빠른 스페인어로 떠들었는데 저는 거의 알아듣지 못했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에 탔어요. 기사가 제게 왜 아르헨티나에 왔냐고 물었어요. 저는 한국 농장에 대해 기사를 쓰러 왔다고 했어요. 그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코레아노스 로코스, 미쳤다는 듯이 말했어요. 택시 기사조차 한국 계획을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니 제 기사가 더 확신에 차 보였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현지 기자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모두 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수년 전 엄청나게 큰 땅을 샀다고요. 그런데 그 땅은 비옥하지 않아서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했어요. 흙이 딱딱하고 비도 부족하대요. 한국은 왜 그런 땅을 샀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아무도 이유를 몰랐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이 속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지도자들이 큰 실수를 했다고 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노트에 메모를 했어요. 이건 기사가 저절로 써지는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차를 빌려 북쪽으로 향했어요. 직접 한국이 산 땅을 보고 싶었어요. 한국이 돈을 날린 황무지를 카메라에 담을 생각이었어요. 길은 길고 먼지투성이었어요. 양옆으로 황량한 들판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어떤 곳에는 소 몇 마리가 보였지만 대부분은 갈색 풀과 돌밖에 없었어요. 3시간쯤 달리자 표지판이 나타났어요. 캄포 코레아 50km. 스페인어로 한국 들판이라는 뜻이었어요. 제 심장은 빨리 뛰었어요. 드디어 한국의 큰 실수를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차를 몰고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광경이 보였어요. 황량하던 들판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초록빛 식물들이 줄지어 자라고 있었어요. 튼튼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현지 농부들은 이 지역에서 농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말이죠. 작은 언덕 위에서 차를 멈추고 쌍안경을 꺼내 아래를 봤어요. 그리고 제 모든 믿음을 뒤흔드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거대한 기계들이 들판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조종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였어요. 하늘 위에는 작은 비행 기계들이 금속 벌처럼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황무지가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무언가였어요. 제 노트북이 제 손에서 떨어졌고 페이지가 바람에 흩날렸어요. 기자 생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무슨 이야기를 써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흩어진 노트북 종이들을 먼지 낀 땅바닥에서 주워 올렸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쌍안경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아래에 있는 기계들은 마치 두뇌가 있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정확한 순간에 좌우로 꺾이고 아무 지시도 받지 않았는데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이건 보통 농사 방식이 아니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어요. 저는 차로 돌아가 언덕을 내려갔어요. 심장이 북처럼 가슴속에서 쿵쾅거렸어요. 지금이라도 돌려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신문 기자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어요. 캄포 코레아 입구에는 작은 건물이 있었어요. 간판에는 스페인어와 한국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한 여성이 나와 저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회색 머리에 온화한 눈빛을 가졌고 먼지로 덮인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당신이 독일 기자군요. 그녀가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마리아 산토스예요. 이 지역의 모든 토지 기록을 관리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올 계획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제 표정에서 당혹스러움을 읽고는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지역에선 소문이 빨리 퍼져요. 들어와요. 보여줄 게 있어요. 건물 안은 오래된 종이와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마리아는 저를 금속 캐비닛이 가득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캐비닛마다 서류가 꽉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두꺼운 노란색 폴더를 꺼냈어요. 1978년 자료예요. 한국이 이 땅을 사내죠. 폴더 안에는 공식 도장이 찍힌 문서들과 서명이 가득했어요. 거대한 땅을 둘러싼 빨간 선이 표시된 지도도 있었고 한국이 지불한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한국은 제 값을 다 지불했어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흥정도 없었고 가격에 대한 언쟁도 없었어요. 그들은 지도를 오래 들여다봤고 날씨 패턴과 지하수 같은 이상한 질문을 했죠. 그리고는 서명하고 떠났어요. 계약서에 찍힌 서명을 보니 안드레아 박이라는 이름이었어요. 1978년 당시 한국 대통령이었어요. 서명은 힘있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왜 아무도 원하지 않던 땅을 샀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마리아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땐 우리 모두 그들이 돈이 너무 많은 바보 같은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땅은 메말라 있었고 쓸모 있는 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폴더를 덮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바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본 걸 우리는 보지 못했을 수도 있죠.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멀리서 캄포 코레아의 푸른 들판이 보였어요. 갈색 흙바다 속에 떠있는 에메랄드 섬처럼 보였어요. 1978년에 직접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만나고 싶나요? 마리아가 물었어요. 그녀는 낡은 픽업 트럭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우리는 먼지 낀 길을 따라 20분을 달렸어요. 마침내 붉은 지붕의 작은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에는 노인이 앉아 작은 잔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분은 리카르도 바르가스예요. 한국의 땅을 판 사람이죠. 리카르도는 세월을 고스란히 담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손은 주름지고 검버섯이 있었지만 여전히 힘이 있어 보였어요. 당신이 한국이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기자군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왜 이곳 사람들은 제가 말하기도 전에 제 생각을 다 아는 걸까요? 리카르도는 옆에 나무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앉았고 의자는 제 몸무게에 삐걱 소리를 냈어요. 그땐 내가 젊었을 때였어요. 리카르도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외국 바보들에게 쓸모없는 흙덩이를 판다고 생각했죠.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똑똑한 사업가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소박한 옷차림에 말도 조용히 했고 잘난 척도 안 했어요.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흘 동안 땅 구석구석을 걸어 다녔어요. 맨손으로 흙을 파고 흙맛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바람을 느꼈어요. 내가 본 어느 땅 구매자보다도 더 열심히 이해하려고 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고 리카르도의 집 주변 황량한 풍경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들이 땅을 다 살펴보고 난 뒤 내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나는 그들이 가격을 깎으려 할 거라 생각했죠. 누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은 흥정도 없이 제 값을 다 지불했어요. 리카르도는 잔을 내려놓고 제 눈을 깊이 바라봤어요. 젊은 기자 양반, 나는 70년을 이 땅에서 살았어요. 내 아이들보다 이 땅을 더 잘 알아요. 하지만 그 한국인들은 내가 보지 못한 걸 봤어요. 그들은 미래를 본 거예요. 마치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드론 하나가 머리 위를 지나갔어요. 곧장 캄포 코레아 쪽으로 날아갔고 제가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를 싣고 있었어요. 제 노트가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의 실수를 쓸어온 거였는데 어쩌면 지금까지 실수를 해온 사람은 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리카르도가 저를 데리고 캄포 코레아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의 낡은 트럭은 흙길 위에서 덜컹거리며 흔들렸어요. 먼지가 낀 유리창 너머로 저는 황량하던 갈색 땅이 점점 초록빛 풍요로 변하는 걸 보았어요. 우리는 옥수수 밭 사이를 지나쳤는데 거기서는 로봇들이 줄 사이를 오가며 일하고 있었어요. 그 로봇들은 마치 거대한 금속 거미 같았어요. 여러 개의 팔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 팔이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팔은 씨앗을 심고 또 다른 팔은 땅에 물을 주고 또 다른 팔은 작물이 건강한지 확인했어요. 우리 머리 위에는 드론들이 완벽한 패턴을 그리며 날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모든 식물의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들은 컴퓨터로 보내져서 어떤 작물이 더 많은 물이나 비료가 필요한지 판단하게 도와줬어요. 저는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이건 보통 농사가 아니었어요. 미래의 농업 같았어요. 리카르도는 트럭을 몇 채의 건물 옆에 세웠어요. 그곳에서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걸어왔어요. 얼굴에는 친근한 미소가 있었고 손은 흙으로 더럽혀져 있었어요. 그의 이름표에는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김성호 박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캄포 코레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 박사가 약간의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했어요. 불가능한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재배하는지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마음속으로 여기서 음식을 재배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잖아. 이미 초록 들판이 가득하잖아라고 생각했지만 김 박사의 목소리 속에서 뭔가 더 보여줄 게 있다는 확신을 느꼈어요. 우리는 농작물 밭을 지나 경고 표지가 붙은 구역으로 갔어요. 표지판에는 3가지 언어로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 박사는 특별한 카드로 게이트를 열었어요. 게이트 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이상한 공사 현장이 있었어요. 거대한 굴착기가 땅을 깊이 파내리고 있었고 그 구멍은 너무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어요.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암석 샘플을 검사하며 태블릿에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찾고 계신 건가요? 제가 김 박사에게 물었어요. 그는 저에게 과학 보고서가 가득 든 폴더를 건네줬어요. 글자는 어려웠지만 숫자만큼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리튬 1,500만 톤. 천연가스 아르헨티나를 50년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양. 석유 50억 배럴. 우라늄 아직 측정 중. 저는 숫자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3번째로도 읽었어요. 제 머리는 눈으로 본 걸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건 현실일 수 없어요. 제가 속삭였어요. 김 박사는 제 손에서 폴더를 조심스레 가져갔어요. 크라우제 씨, 한국은 1978년에 이 자원들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는 단지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믿었을 뿐이에요. 운이 따랐을 뿐이죠. 하지만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법이에요. 제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저는 시추장비 옆 나무 상자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알던 모든 이야기가 잘못된 거였어요. 한국은 실수를 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세기의 발견을 한 거였어요. 태양은 제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었지만 제 속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45년 동안 신문 기자로 살아왔고 경제와 국제 비즈니스를 이해한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걸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를 흉내내는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다음 달 이익만 생각할 때 한국은 50년 뒤를 생각하는 나라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리카르도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손자 페드로가 부엌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서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한국이 우리 지역을 부자로 만들어줄까요? 페드로가 물었어요. 리카르도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얘야, 한국은 이미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줬단다. 돈뿐만 아니라 희망으로 말이다. 캄포 코레아가 있기 전에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없어서 이곳을 떠났지. 하지만 이제 페드로 세대는 여기 남아 자기 미래를 세워나갈 수 있어. 저는 페드로가 다시 숙제로 돌아가는 걸 바라봤어요. 그의 책상 위 교과서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환경과학 같은 과목이 있었어요. 이런 시골 아이들이 보통 배우는 과목이 아니었어요. 고급 기술 분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목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화면 속 빈 문서는 저를 조롱하듯 깜빡였어요. 저는 한국의 어리석은 실수를 쓰려고 왔는데 사실은 제 어리석음을 발견했어요. 저는 수년간 한국을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로 묘사하는 기사를 써왔어요. 그들을 모방자라 부르고 결코 혁신적이거나 강력해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1978년에 쓸모없는 땅을 사서 수천억 달러 가치의 보물 상자로 바꿨어요. 그것도 운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 치밀한 준비와 장기적인 사고 덕분이었어요.
제 오래된 믿음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어요. 내일 저는 어떤 기자가 될지 결정해야 했어요. 틀렸다고 인정할 용기를 가진 기자가 될지, 아니면 여전히 제가 옳다고 가장하는 기자가 될지요. 창밖에는 캄포 코레아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떨어진 별처럼 빛나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황무지만 본 자리에서 한국이 보았던 미래를 상징하는 듯 했어요. 저는 기자 인생 처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똑같은 회색 좌석, 똑같이 작은 창문, 똑같이 밍밍한 기내식이었지만 저는 2주 전 아르헨티나로 떠났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노트북 가방 안에는 사진이나 인터뷰 기록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시선이 들어있었어요. 예전에 저는 남미에서의 한국에 어쩌다 얻은 행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이건 행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긴 비행 동안 저는 리카르도의 세월이 묻은 손이 캄포 코레아를 가리키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김 박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차분히 설명하던 미소도 생각났어요. 무엇보다 부엌 식탁에 앉아 컴퓨터 프로그래밍 책을 공부하던 페드로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1978년에 단순히 땅을 산 게 아니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산 거였어요.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공항은 예전보다 작아 보였어요. 사람들은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고 모든 게 오늘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나 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어요. 택시기사는 교통체증과 오르는 기름값에 불평을 했어요. 어디에 다녀왔냐고 물어서 아르헨티나와 한국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비웃듯 웃었어요. 한국? 걔네가 농사에 대해 뭘 알아요? 휴대폰이나 자동차 만드는 나라잖아요. 저는 순간 반박하려다가 멈췄어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풀다가 신문지에 쌓인 작은 흙봉지를 꺼냈어요. 리카르도가 작별 선물로 준 캄포 코레아의 흙이었어요. 이 흙은 쓸모없어 보이지? 1978년에 우리가 한국을 그렇게 봤던 것처럼 말이야. 그가 윙크하며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봉지를 컴퓨터 옆 책상 위에 두었어요. 매일 그것을 보면서 겉모습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로 갔어요. 여전히 형광등은 깜빡였고 제 책상은 오래된 커피잔과 흩어진 종이로 어질러져 있었어요. 상사는 평소처럼 조급한 목소리로 저를 맞았어요. 자, 요한.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의 큰 실수를 찾았나?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문장은 저조차 놀라게 했어요. 캄포 코레아 유럽이 한국의 장기적 비전에서 배워야 할 것들. 제 손가락은 확신을 가진 채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리카르도가 쓸모없는 땅을 팔았다고 생각했던 이야기, 로봇과 드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던 모습, 겉보기엔 흙이었지만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보물 이야기를 써 내려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을 바꾼 교훈을 적었어요. 한국이 아르헨티나에서 성공한 건 다른 누구보다 똑똑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음 선거나 다음 분기 실적이 아니라 손주의 손주 세대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기사를 다 쓰고 나서 상사가 2번을 읽었어요. 요한, 이건 너답지 않군. 평소의 회의적인 시각은 어디 갔지? 신랄한 비판은 왜 없어?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르헨티나 흙봉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조사 없는 회의주의는 지혜가 아니라 틀릴까 두려운 마음일지도 몰라요. 기사는 일주일 뒤에 실렸고 며칠 만에 제 이메일함이 꽉 찼어요. 어떤 독자들은 제 눈을 열어줘서 고맙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 정부에게 돈을 받았냐고 비난했어요. 몇몇은 제가 미쳤다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세상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글을 썼으니까요. 3개월 뒤 아르헨티나에서 소포 하나가 도착했어요. 안에는 페드로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그는 집안 최초로 학업을 마쳤고 공대 합격 통지서가 조심스럽게 접혀 함께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리카르도의 쪽지가 있었어요. 한국이 본 미래가 우리 아이들의 현재가 되고 있어. 김 박사에게서 온 이메일도 있었어요.
농업 생산량은 2배가 되었고 내년에는 리튬 채굴이 시작돼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했어요. 한국의 기술회사 3곳이 추가로 연구센터를 세웠다는 소식도 전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울린 건 페드로가 직접 보낸 메시지였어요. 또박또박한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크라우제 선생님,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캄포 코레아 덕분에 저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컴퓨터 공학을 공부할 수 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컴퓨터 위 벽에 걸었어요. 매일 그것을 보면서 좋은 저널리즘은 기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보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되새겼어요. 제 집 벽에는 이제 세계 지도가 걸려 있어요. 몇 주마다 저는 새로운 핀을 꽂아요. 오늘은 미친 소리처럼 들리지만 내일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장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곳들이에요. 그 지도는 달마다 더 빽빽해졌어요. 한국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에도 핀을 찍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는 내일을 넘어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젊은 기자들이 제게 조언을 구하러 올 때마다 저는 그 지도를 가리켰어요. 가장 좋은 이야기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에요. 50년 뒤를 위해 지금 무엇을 짓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일 때도 있어요. 저는 여전히 책상 위에 캄포 코레아의 흙봉지를 두었어요. 쓸모없어 보였던 흙이 기적의 토대가 되었듯이 작아 보이는 나라가 가장 큰 꿈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기자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를 때가 많다는 걸 말이에요.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거리며 제 눈을 거슬렀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깨져 있어도 여전히 빛을 낼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줬어요. 한국에 대해 잘못 가졌던 제 생각이 결국 제 인생 최고의 이야기를 쓰게 했던 것처럼요. 캄포 코레아는 아르헨티나의 경제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고집스럽던 한 독일 기자에게 미래를 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믿게 만든 사건이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들이 체포된 것은 그들의 할머니를 모욕한 것과 같습니다. 옥스퍼드 교수의 이 한마디에 미국 언론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평생 아시아를 연구하면서도 한국은 각주 취급했던 그가 왜 갑자기 한국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걸까요? 조지아 사태로 미국을 떠나는 한국 기업들을 보며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포기하면서까지 지키려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게 된 한국 문화의 진실은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서구학자가 40년 만에 깨달은 동양인의 진짜 마음, 지금 처음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제 큰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벽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 책상은 어두운 색의 반짝이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책상 하나 값이 대부분 사람들이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비쌌어요. 저는 비싼 걸 좋아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기억하거든요. 제 이름은 리처드 하트만이에요. 나이는 58이고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에서 산 지도 벌써 30년이 됐어요. 저는 교수예요. 나라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무역을 하는지 연구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을 듣기 위해 큰 돈을 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제 전화가 계속 울렸어요. 삐, 삐, 삐 몇 분마다 또다시 벨이 울렸어요. 전화를 건 사람들은 모두 같은 걸 원했어요. 저더러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나가 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했어요. 한국이라니. 그 나라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샌드위치 같은 나라. 거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긴 하지만 창의적이진 않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베껴다가 더 싸게 만들어내는 게 그들이 할 줄 아는 전부예요.
오늘 아침 CNN에서 첫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건 여성은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하트만 교수님, 한국 상황에 대해 전문가 의견이 필요해요. 저는 제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오래 앉아 있어서 삐걱 소리를 내며 제 몸에 꼭 맞게 파묻혔어요. 무슨 상황이죠? 하고 물었지만 사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미국 조지아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화를 내며 시끄럽게 구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고 있어요. 수십억 달러가 걸려 있어요. 저는 눈을 굴렸어요. 한국인들은 원래 호들갑을 잘 떨어요. 모든 일에 감정적이 되죠. 며칠 지나면 진정할 거예요. 미국 돈이 필요하니까 오래 화내지도 못할 거예요. 그 뒤로도 전화가 계속 왔어요. 폭스뉴스, MBC, 다시 CNN. 다들 저에게 출연료를 주겠다면서 방송에 나오라고 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제시했어요. 폭스뉴스 프로듀서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어요. 교수님, 평소보다 3배 드릴게요. 한국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3배라니. 그렇게 간단한 말을 하면서 왜 돈을 그렇게 많이 주려는 거죠? 하지만 저는 따지지 않았어요. 돈은 돈이니까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옥스퍼드의 풍경은 오늘도 아름다웠어요. 오래된 석조 건물들이 현명한 할아버지들처럼 서 있었고 학생들은 책과 꿈을 안고 그 사이를 오갔어요. 저는 이 세계의 일부로 오래 살아왔어요. 모두가 저를 존중하고 제가 말하면 귀 기울여 들어줬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철사태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파란 눈, 가지런히 빗은 회색 머리카락, 단단하고 진지한 턱선. 사람들이 기대하는 똑똑한 교수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경제학 책을 12권이나 썼어요.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제 책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요. 나라 지도자들도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전화해요. 신문 기자들은 제 말을 인용해요. 저는 중요한 일에 대해 늘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이상했어요. 전화가 너무 다급했고 돈 제한도 지나치게 컸어요. 단순한 해석에 3배의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책상 위에 뉴스를 집어들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불평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미국을 떠나고 있었어요. 현대차는 조지아에서 자동차 생산을 멈췄고 삼성은 텍사스 공장을 닫았으며 LG는 테네시의 대형 프로젝트를 취소했어요. 이건 단순한 한국식 호들갑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제가 한국 문화를 얼마나 아는지 떠올려봤지만 별로 기억나는 게 없었어요. 저는 평생 큰 나라들만 연구했거든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세계 경제에서 진짜 중요한 나라들. 한국은 제 연구에서 늘 각주 같은 존재였어요. 큰 나라들의 명령을 따르는 작은 나라. 휴대폰과 자동차는 만들지만 진정으로 새로운 걸 발명하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학생으로서는 괜찮아도 선생님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앨런 휴스가 허락도 없이 들어왔어요. 앨런은 아시아를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저보다 젊고 덜 유명했죠.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는 항상 흐트러져 있었고 정장 대신 늘 캐주얼 차림이었어요. 학생들은 그가 친구처럼 대해준다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오늘 앨런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늘 웃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걱정스러워 보이는 건 처음이었죠. 리처드, 뉴스 봤어요? 저는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 뭉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인들 또 성질 부리는 거지. 금방 지나갈 거야. 앨런은 제 허락도 없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무례했지만 원래 예의는 잘 안 차리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성질 부림이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이 모든 주요 미국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손을 뗐어요. 피해액이 이미 수십억 달러예요. 저는 그의 얼굴을 살폈어요. 앨런이 아시아 문화에 저보다 밝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는 이런 문제에 감정적으로 휘말리기도 했어요. 아마 한국인들이 체포된 걸 보고 괜히 동정심을 느끼는 걸 거예요. 곧 돌아올 거야. 한국은 미국 시장에 의존해. 오래 버티진 못해. 앨런은 고개를 저으며 곱슬머리를 흔들었어요. 리처드, 한국인들의 심리를 몰라요. 이건 명예와 존중의 문제예요. 돈은 두 번째예요.
명예, 존중, 그건 낡은 개념이에요. 요즘 세상은 경제가 모든 걸 결정해요. 감정 때문에 수십억을 버리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앨런이 나간 뒤 제 속에서 이상한 기분이 올라왔어요. 신발 속 작은 돌멩이 같은 불안감이었어요. 혹시 제가 틀린 건 아닐까? 혹시 한국은 제가 생각한 나라와 다를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 불안을 억눌렀어요. 저는 리처드 하트만 교수예요. 경제학을 40년 동안 연구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아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도전할 수는 없어요. 절대 이길 수도 없어요. 내일 저는 라디오에 나가서 한국이 곧 미국에 돌아올 거라고 말할 거예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받아들일 거예요. 제가 전문가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 비싼 가구와 중요한 책들로 채워진 이 큰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있자니 자꾸만 미국의 텅 빈 공장들이 생각났어요. 도대체 어떤 나라가 돈을 그렇게 많이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가 또 울렸어요. 또 다른 방송국에서 출연을 요청했어요. 세상에 제 지혜를 나눌 또 한 번의 기회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고 출연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제 지혜가 과연 제가 믿었던 만큼 현명한 건지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뉴욕 시내 호텔방에 있어요. 방은 20층에 있고 창밖으로는 수천 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거리 위로는 작은 개미처럼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은 우산이나 쇼핑백을 들고 인도로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그 풍경을 즐길 수가 없었어요. 속이 메스꺼웠거든요. 내일 아침에는 라디오 방송에 나가야 했어요. 수백만 명이 제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제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문제는 간단했어요. 저 자신도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출연을 수락할 때마다 그들은 돈을 더 얹어줬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어요. 그럼 기뻐야 하는데 오히려 더 걱정이 됐어요. 왜 이렇게까지 돈을 주는 거죠? 진짜 원하는 게 뭐죠? 저는 작은 호텔방 안을 계속 걸어 다녔어요. 창문까지 5걸음 돌아서 화장실까지 5걸음 또 돌아서 다시 걷고 2시간 동안 이걸 반복했어요. 발은 아팠지만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책상 위에는 신문 기사들이 퍼즐 조각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저녁 내내 기사들을 읽었지만 내용은 전부 같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떠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두 기업이 아니라 전부 다였어요. 현대는 조지아 자동차 공장을 닫았어요. 하루 만에 미국인 노동자 5,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삼성은 텍사스에 짓던 반도체 공장을 멈췄어요. 그건 무려 2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였어요. LG는 미시간에서 진행하던 배터리 공장을 취소했어요. 거기서도 10,000명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이건 정상적인 사업 패턴이 아니었어요. 기업이 이렇게 큰 돈을 이유 없이 버리는 법은 없거든요. 분명 더 큰 무언가가 있었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요. 저는 전화를 집어들고 앨런 휴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번 벨이 울린 뒤에야 그는 받았어요. 피곤한 목소리였어요. 여보세요, 리처드. 앨런, 나 좀 도와줘요. 한국 기업들, 대체 왜 진짜로 떠나는 거예요? 앨런은 한참 조용했어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당신이 그들의 할머니를 모욕했으니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한국 할머니를 만난 적도 없고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인들은 미국인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리처드. 한국인 노동자를 체포해서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건 그 사람 개인만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한국인의 가족의 명예를 상처 입히는 거예요. 가족의 명예라니. 마치 옛날 영화에나 나올 법한 말 같았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사업은 사업이고 개인 감정은 상관없어야 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앨런. 사업 결정은 이익에 따라야지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되죠.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침략을 당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뭉쳐야 한다는 걸 배운 거예요. 한 사람이 상처받으면 모든 사람이 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호텔 침대에 앉았어요. 이불은 지나치게 부드럽고 지나치게 하였어요. 방 안 모든 게 너무 깨끗하고 완벽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앨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진지해졌어요. 리처드, 상상해봐요. 누군가 당신 집에 와서 이유도 없이 당신 형제를 체포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범죄자요, 스파이라고 했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기분이겠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에게도 형이 있거든요. 이름은 클라우스예요. 미넨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아요. 누가 클라우스를 해쳤다면 저도 무척 화가 났을 거예요. 반드시 지켜주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사업이지 가족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기업이 곧 가족이에요. 직원들은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이에요. 회사는 직원을 돌보고 직원은 회사를 돌봐요. 노동자를 공격하는 건 가족 전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은 하얗고 매끄럽고 흠집 하나 없었어요. 완벽하고 그래서 따분했어요. 저는 제 가족을 떠올렸어요. 아버지 역시 교수셨거든요. 아버지는 저에게 늘 가르쳐 주셨어요. 똑똑한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써야 한다고요. 감정은 사람을 약하고 어리석게 만든다고 했어요. 저는 평생 그 가르침을 지켰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틀렸다면요?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경제학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거라면요? 창밖의 뉴욕은 밤에도 잠들지 않았어요. 사이렌이 울리고 경적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여러 언어로 서로에게 고함을 쳤어요. 이 도시는 온갖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한국 가족, 중국 가족, 멕시코 가족 낯선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함께 애쓰고 있었어요. 내일 저는 라디오 방송에 나가야 해요. 수백만 청취자에게 한국에 대해 제 생각을 말해야 하죠. 하지만 오늘 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생각이 무엇인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를 속이며 지켜온 편안한 거짓말들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주머니 속 돌덩이처럼요. 그 무게가 저를 짓눌렀어요. 곧 저는 선택해야 해요. 이 무거운 거짓말을 계속 짊어지고 갈지 아니면 내려놓고 진실이 어떤 느낌인지 마주할지요. 그 선택은 인정하기 싫지만 저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라디오 스튜디오는 마치 철창 같았어요. 천장에서는 새하얀 불빛이 강하게 쏟아져 내려와서 눈을 가늘게 떠야 했어요. 벽은 계란판처럼 생긴 회색 스펀지로 덮여 있었고 공기에는 커피 냄새와 청소용 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삐걱거리는 검은색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제 앞에는 금속 팔에 매달린 커다란 마이크가 있었는데 꼭 로봇 머리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제어판에서는 빨간 불빛이 깜빡였고 디지털 시계에는 숫자가 번쩍거렸어요. 이곳의 모든 것은 제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해서 수백만 명에게 전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저는 라디오 인터뷰를 수백 번도 넘게 해봤거든요. 보통은 똑똑하고 자신감 있는 기분으로 마이크 앞에 앉았는데 오늘은 심장이 겁먹은 토끼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프로듀서 마이크가 보였어요. 배가 불룩 나왔고 빨간 넥타이를 맸어요. 그는 손짓으로 계속 신호를 보냈어요. 제가 특정한 말을 해주길 원했어요. 한국을 나쁘게 보이게 하고 미국은 좋게 보이게 하라고요. 어제 마이크는 3번이나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마다 출연료를 올려줬어요. 마지막 제안은 평소보다 5배였어요. 5배요? 이렇게까지 돈을 주는 건 절박하다는 뜻이었어요. 제 맞은편에는 진행자 톰 윌슨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이 라디오쇼를 20년 동안 진행해온 사람이었어요.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기로 유명했죠. 목소리는 꿀처럼 깊고 부드러웠고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이 출근길에 그의 방송을 들었어요. 톰은 메모를 들여다보더니 제 눈을 바라봤어요. 갈색 눈빛이 진지했어요. 교수님, 30초 후에 생방송 들어갑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속은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불안했어요. 지난 40년 동안 저는 경제와 정치에 대해 제 생각을 말해왔어요. 늘 제 의견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빨간 불이 켜졌어요.
이제 전국에 제 목소리가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저는 톰 윌슨이고 여기는 모닝 토크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리처드 하트만 교수를 모셨습니다. 교수님은 수십 년 동안 아시아 경제를 연구해 오셨죠. 이번 한국 사태도 결국 정치적 연극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제 순간이었어요. 마이크가 원하는 대로 말할 수도 있었죠. 한국이 감정적으로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말하고 두둑한 출연료를 챙겨서 편안한 옥스퍼드 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뭔가가 저를 멈춰 세웠어요. 아마 앨런이 말했던 한국의 가족 이야기 때문일 수도 있고 미국의 텅 빈 공장 사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단지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게 지겨워져서였을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제가 막을 새도 없이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불길에서 나온 연기처럼 공기 중에 걸려버렸죠. 이제는 도로 담을 수도 없었어요. 톰의 눈이 크게 커졌어요. 유리창 너머로 마이크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그는 팔을 흔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스튜디오의 전화선, 불빛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번쩍거리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방금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네, 톰.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힘이 붙었어요. 속의 두려움은 다른 무언가로 바뀌고 있었어요. 용기라는 감정 같았어요. 톰은 종이를 허둥지둥 넘겼어요. 그가 예상한 답변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한국은 분명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몇몇 노동자들이 체포됐을 뿐인데 국제 비즈니스에서 그런 일은 흔하지 않습니까? 저는 앨런이 해줬던 말을 떠올렸어요. 전쟁 중 동굴에 숨어 지냈던 한국 할머니들, 끔찍한 시절을 함께 버텨냈던 가족들, 그리고 돈보다 명예를 더 중시한다는 이야기. 톰, 만약 중국 경찰이 미국인 엔지니어 100명을 체포하고 스파이라고 했다면 미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냥 받아들이고 평소처럼 거래를 이어갔을까요? 톰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미국이라면 분노했을 거예요. 사과를 요구했을 것이고 아마 중국과의 교역을 완전히 끊었을 수도 있었겠죠. 청취자들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제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였죠. 그들은 제가 미국을 두둔하길 원했지 한국을 두둔하는 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한 청취자는 소리쳤어요. 교수님, 어떻게 자기 나라를 놔두고 외국 편을 들 수 있습니까? 한국은 제 적이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70년 동안 미국의 친구였어요. 한국 군인들은 베트남에서 미국 군인들과 나란히 싸우다 목숨을 잃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수백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들은 그냥 외국인이 아니에요. 파트너예요. 또 다른 청취자는 슬프고 두려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교수님, 제 공장이 한국 기업이 떠나서 문 닫았어요. 제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 질문은 제 뱃속을 세게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실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미국 가정들이 일자리와 집을 잃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경제나 정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실제 삶과 문제를 가진 사람들 이야기였어요. 저도 당신의 아픔을 이해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일이 한국이 잔인하거나 미쳤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상대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국은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있는 작은 약소국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중 하나예요. 인터뷰는 20분 넘게 이어졌어요.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아무리 아프더라도 가장 편안한 거짓말보다 훨씬 나았어요. 라디오 인터뷰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5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톰 윌슨은 저에게 20개나 되는 어려운 질문을 던졌고 하나하나가 불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흰 셔츠는 자켓 안에서 땀에 젖어 있었고 물잔을 집을 때 손이 조금씩 떨렸어요. 하지만 인터뷰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속을 짓누르던 두려움이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어요. 자유라는 느낌이었어요.
톰이 마지막으로 메모를 들여다본 뒤 갈색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하트만 교수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 미국이 한국에게 기어가서 빌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어가다. 참 못된 단어였어요. 땅바닥에 엎드려 구걸한다는 뜻이었죠. 톰은 제가 애국심도 없고 약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마이크 쪽으로 몸을 숙였어요. 차가운 금속이 입술에 닿는 게 느껴졌어요. 톰, 저는 미국이 기어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이제 좀 성숙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리창 너머로 프로듀서 마이크가 종이를 공중에 던져버렸어요.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금방이라도 스튜디오로 뛰어들어와 제 말을 막을 것 같았어요. 지난 40년 동안 저는 나라들을 체스판 위 말처럼 연구했어요. 큰 나라, 작은 나라, 이기는 나라, 지는 나라. 저는 한국을 미국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작은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체스 말이 아니에요. 한국은 플레이어예요. 아주 뛰어난 플레이어요. 그들은 미국이 나라로 존재하기 전부터 이 게임을 해오고 있었어요. 전화선 불빛은 번개처럼 깜빡였어요. 수백 명이 동시에 전화를 걸어오고 있었죠. 화난 사람도 있었고 제 말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제 말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떠난 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인을 무시한다는 건 그들의 온 가족을 무시하는 거예요. 조부모, 자식, 역사,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까지요. 저는 다시 제 가족을 떠올렸어요. 아버지, 그리고 제 형 클라우스. 누군가가 제 형을 근거 없이 범죄자라며 감옥에 가둔다면 제가 어떤 기분일지 뻔했어요. 미국은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요.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억지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우정을 살 수도 없어요. 존중은 스스로 쌓아가야 해요. 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제가 말하려는 걸 조금은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교수님? 이제 미국이 선택해야 해요. 계속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라고 착각하며 살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을 동등하게 파트너로, 친구로 대하는 법을 배울 건지요. 마이크에 켜져 있던 빨간 불이 꺼졌어요. 인터뷰가 끝난 거예요. 톰은 제게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악수는 단단했고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배울 게 많았습니다. 저는 스튜디오를 나와 분주한 뉴욕 거리로 걸어 나왔어요. 도시에는 소음과 움직임이 가득했어요. 차들은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은 인도를 빠르게 걸어갔어요. 모두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저만은 아니었어요. 휴대폰은 곧바로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문자, 이메일, 음성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옥스퍼드 동료들이 화난 메시지를 보냈고 제 발언에 불편해하는 정부 관계자들도 있었어요. 또 다른 기자들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뜻밖의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하버드에 다니는 한 한인 유학생이 자기 문화를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어떤 미국 공장 노동자는 제 말을 듣고 자신의 일자리가 사라진 진짜 이유를 알게 됐다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캘리포니아의 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국가 간 존중과 우정을 가르치기 위해 제 인터뷰를 활용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센트럴 파크를 걸었어요. 사람들은 원래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이제 모두 미국인이었어요. 한국 가족, 멕시코 가족, 인도 가족, 그리고 제 가족처럼 독일에서 온 가족까지. 모두가 같은 큰 가족의 일부였어요. 그제야 저는 앨런이 했던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가족이란 게 어떤 건지, 서로를 지키고 함께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옥스퍼드에 있는 앨런 휴스였어요. 리처드, 인터뷰 들었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저는 작은 소녀가 오리에게 빵 조각을 주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지켜주고 있었고 오리들은 사람들을 믿고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앨런, 무섭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40년 만에 처음으로 솔직해진 기분이에요. 내일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거예요.
옥스퍼드에서 제 자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고 학계에서 친구를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저는 이틀 전 뉴욕으로 날아온 리처드 하트만이 아니에요. 그때의 리처드는 오만과 편견, 그리고 편안한 거짓말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리처드는 달라요. 더 나아졌고 더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